네,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법성은 앞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위법성이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죠. 위법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위법성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저희가 위법성이 조각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각. 특별한 사유. 그러면 특별한 사유를 그러면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법에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정당방위입니다. 자, 정당방위는, 저희 집에 제가 좀 많은 일을 겪습니다. 자, 제가 집에 있었는데 B라는 도둑이 저희 집에 침입을 해서 물건을 잘 훔치고 갔으면 다행인데 제가 잠입 깨서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재산과 저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둑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맞서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주어졌을 때 과잉 방어가 아니라 적당하게 방어를 해서 뭐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거나 아니면 제가 적당하게 방위를 해서 도둑이 그냥 도망갔거나 하게 돼서 한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쳤을 때 제가 정당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타인을 손상, 그 타인이라는 건 도둑도 당연히 도둑이 해당이 되겠죠. 했을 때 타인이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제가 한 행동, 지금 한 예로 든 행동들이 한 행동으로 해서 타인이 다친 경우에는 정당방위. 왜냐하면 저는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대처를 하지 않았으면 가족을 잃을 수도 있었고 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정당방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예를 든 정당방위도 뉴스에도 간혹 나오죠. 이게 같은 상황이라도 너무 과잉 방어를 해서 그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도둑이 뭐 사망했거나 뭐 아니면 불구가 됐거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정당방위라고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과잉방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예로 든 위법성의 조각사유는 예를 든 하나의 정당방위일 때는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는구나.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구나. 조각사유. 그리고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지방에 좀 바람 좀 쐬려고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아주 강원도 정선에 이렇게 놀러 갔다고 하면 놀러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큰 멧돼지가 출몰을 했습니다. 저한테 쭉 보고 있고 저는 겁나서 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처음이라 뒤를 보고 등을 보고 좀 도망갔어요. 멧돼지가 딱 보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시골이라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쭉 막 도망가다가 그냥 열려있는 집 문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멧돼지의 습격은 피했지만 다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의 집주인이 저한테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초지종을 모르죠. 그래서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뭐 서울에서 왔는데 쉬러 왔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와서 도망가다가 저 살려고 들어온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를 긴급 피난이라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타인이 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으면 요거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법에도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그냥 읽어 보십시오. 자력, 교제,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은 이거죠. 보통 이제 영화나 뭐 간혹 본 것 같아요. 내가 너 때려도 나한테 책임 물지 않지? 너 약속한 거야? 너 그러면 각서 써.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경우 있죠. 그게 피해자 승낙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조각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도 민법에 규정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의문심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은 저희가 후에 책임 및 근제보험에 대해서 시험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고 중요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건 실제로 공부 책 펴고 하게 되면 제가 넘어간 내용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호기심이 있다, 나 시간 남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깊게 들어가지 마라. 이 정도만 안다는 표현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기억하는 부분만 하면 이 시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 풀지 않고 제가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면 아시면 되고, 이건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손해 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에 따른 종류. 사람이 다치면 다친 정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 난 정도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구체적인 건 얘기할 거니까 큰 그림만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 3분서이라고 하는데 적극적 손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소송 가면 손해배상 소송을 가면 이제 판사님들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 손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지출이 된다. 바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그러면 바로 지출되면 다쳐요.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병원 가죠. 그럼 뭐 발생됩니까? 치료비 발생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다쳤어요. 수술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병원에서도 병상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서 개호. 혼자 생활이 안 되니까 부축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개호라고 합니다. 개호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바로바로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원비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통비. 뭐 병원에 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고, 이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 그래서 이 비용들에 대한 공통점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바로바로 지출이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는 바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극적 손해는 다쳤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 매달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다쳐서 한 장기적으로 6개월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입니다. 내가 다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포기한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득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문 용어로 그냥 상실수익, 일실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상실수익, 일실퇴직금. 너무 많이 다치면 제가 잘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다친 부위가 제 직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다쳐서 퇴사하게 됐으니까 일실퇴직금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소극적 손해입니다. 자,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상실수익, 휴업손해, 상실수익, 휴업손해 다 익숙치 않아요. 뒤에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제가 큰 그림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바로 지출, 소극적 손해는 다쳐서 내가 장래에 받을 이익,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뒤에서 다룰 거니까 그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 신체가 딱 해서 다쳤어요. 손해를 발생했는데 정신적으로도 내가 약해져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거를 정신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적 손해보다는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신체가 다쳤는데 정신까지 내가 약해졌는데 이거 금전적으로 보상해줘. 이거를 위자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치면 크게 이렇게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손해배상금 산정을 하면 적적손해, 속적손해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위자료는 표현을 써도 요 안에 치료비 얼마 나왔어, 개호비 얼마 나왔어, 위반비가 얼마야, 그 다음에 휴업손해 얼마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개괄적으로 따지지 큰 손해에 대해서 적적손해가 얼마야, 속적손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적손해는 뭐 이런 게 있다, 속적손해는 이런 게 있다, 종속손해는 위자료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불법행위에 나오는 손해산정 개념들입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손해가 났으니까 배상을 해줘. 가해자한테. 이제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타인의 손해를, 가해자가 타인을 다치게 했으면은, 타인의 손해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갖게 하는 거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쳤어. 근데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그냥 툭 텄어.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교통사고 그냥 가볍게 다쳐서 보험사에서 뭐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200만 원 받을 때도 있죠. 이 정도 다쳤을 경우에 합의금 받으라도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원래대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많이 다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실무상 무조건 손해입니다. 다치면. 원래대로 보상을 어느 정도에 대해서 많이 해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고 이런 개념들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쳐서 손해배상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가동연한 현재 그 60세죠. 가동연한도 65세, 70세 그 이상으로 좀 늘어나야 다쳤을 때 이 손해배상 산정 개념들이 좀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손해배상 산정의 개념 요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손해입니다. 다쳤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다쳤으면 적적손해, 바로 지출하는 적적손해, 그 다음에 향후에 장래 이익을 받은 소극적손해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위자료도 포함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쳤으니까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하는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특별손해. 이것도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특별손해는 이제 이런 겁니다. A, B가 잘 알아요, 서로. 잘 아는 관계야. 금전,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 빌렸어요. 누가? A가 B한테. 그래서 A가 B한테 뭐 이달만 써가지고 1,000만 원을 쓰고 줄게. 줬는데 그래서 B가 A가 친하니까 빌려줬어. 근데 이번 달 안에 1,000만 원을 A가 B한테 갚지 못하면 B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손해가 발생해요. 가정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럼 이럴 수 있겠죠. 이 1,000만 원을 A가 빌려줬는데 B가 갚아야 다음 날에 사무실을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준다거나 잔금을 준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이때까지 주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B는 어떤 다른 사람이랑 계약 관계가 1,000만 원을 다음 날 줘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하죠. 배액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 안 주면 B도 손해가 난 거를 알았다고 가정하면 이건 A가 안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갚으면 B도 손해가 발생하고 A도 알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손해. 당사자 사이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에 대한 거를 이행을 못하면, 돈을 못 갚으면 B가 손해 나는 거를 A도 잘 알아요. 돈을 꾼 사람도. 이런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저희가 책임보험에서, 실무보험에서는 특별손해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판례에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특별손해는 인정을 하고 저희 실무보험에서는 특별손해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실상계입니다. 뒤에서 합니다. 자, A가 어떤 행위로 해서 B를 다쳤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A, B가 서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다쳤는데 B가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누가 피해자? B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뭐 A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B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잘못해서 쌍방이 다쳐서 잘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피해자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 과실만큼은 공제하고 주겠다가 과실상계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과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빼면 된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B가 다쳤는데 1,00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B가 사고 내용의 과실이 50%다. 그러면 500만 원만 준다는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과실상계입니다. 자, 손익상계는 산재 후 근제보험 처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A가 산재 처리를 받았는데 원래 A가 보상받을 몫이 이 네모입니다. 근데 산재에서 요 세모만큼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산재 후에 이해 안 가셔도 그냥 들으시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후에 이제 산재 끝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근제보험을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에서 받은 것만큼은 공제를 하고 추가적인 것만 주겠다가 개념이 손익상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죠. 어떤 B라는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네모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산재에 따른 보상도 받고 근제에 따른 보상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산재에서 받은 건 동일한 원인의 이익을 얻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청구를 주겠다에 대한 게 손익상계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빼고 주겠다가 손익상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실제 보험 상품을 다룰 때 얘기할 때 근제보험 파트에서 얘기할 때 그때 설명을 다시 할 거고 그때 사례를 보면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손해, 간접손해인데요. 직접손해는 이제 사람이 다쳤어요. 내 몸이 다쳤으니까 내 몸이 다쳐서 피해 보상을 받는 거를 직접손해. 근데 이 사람이 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침으로 인해서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2차적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향후에 강의를 할 때 계속 반복을 하고 또 심화 또 이론반에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해를 하다 안 된다 넘어가십시오. 제가 반복할 때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동영상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게 저희 또 그 학원에 카페를 또 이용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또 시간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특수입니다. 특수. 아까는 일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수한 행위죠.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아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기 과실,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을 왜 져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사안이 맞으면 책임을 지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특수불법 책임의 종류를 보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볼까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는 아까 언지를 했습니다. 책임 무능력자 누구? 미성년자에 준하는 사람들. 제가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민법의 미성년자라고 하면 19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19세 다 아니라고 그랬죠. 책임 무능력자를 제가 12세에서 14세 정도를 그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정도 나이 되면 능력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12세 이하의 사람들을
미성년자들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심신상실, 심신이 상실이 돼서 내가 위법성에 대한 책임 분별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원래 책임이 없지만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의 종류에 감독자 책임이 있으니까 대신 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이런 경우입니다. 사용자, 사장이죠. 대표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썼어요. 근데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그거에 따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따 자세하게 합니다. 제목만 해서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의 책임이 있고, 도급이 뭡니까?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주는 행위를 도급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책임은 이따 뒤에서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책임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 자, 저희 공작물이 뭡니까? 일단 공작물을 알아야 돼요. 공작물이 뭐가 설치 또는 뭐가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건데, 공작물은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사안에 대한 물건들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저희 강의를 위해서 설치한 칠판도 될 수 있을 거고, 앞에 있는 단상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마트에서 인공적으로 뭐 사람들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인공 폭포도 만들어 놨고, 진열장도 만들어 놨고, 이런 모든 다 개념이 자연적으로 만든 거 외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를 모두 다 포함해서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작물이 법의 규정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책임지는 경우를 다루는 게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점유자. 동물을 점유했어요. 동물을 누가 점유해서 그래서 산책을 시켰어요. 그거를 동물이 타인을 물었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묻는 책임이 동물 점유자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다수가 한 사람 괴롭혀서 다치게 한 경우가 공동 불법 행위.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동 불법 행위,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 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다룰 거고, 제가 6가지에 대한 거를 좀 큰 맥락에서 하나 짚어준 이유가 있겠죠. 이 타이틀의 만큼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고 이 각각의 책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이미지를 좀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후에 저희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 이 법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죠. 책임 무능력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성년자에 준하는 사람하고 심신상실자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원래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죠. 근데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이유는 왜?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위법성에 대한 능력에 대한 판단이 내가 안 서는 사람들이 행위를 했을 때 이 감독자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민법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753조 또는 54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다 했죠. 753조는 미성년자에 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위법성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754조는 심신상실자. 심신이 상실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해서 타인을 다치게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법성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 즉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트입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가해 행위를 해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법정 의무자. 법정 의무자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쉽게 부모입니다. 부모죠. 법정 의무자, 부모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는 사람도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법정 감독 의무자, 법정 의무자라고 하면 부모입니다. 대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하니 안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돼. 책임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규정은 알고 있고 보시면 자, 제가 설명한 부분들에 다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책임 병신 능력이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감독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법정 의무자, 의무가 있는 자, 감독 의무자 가름하는 사람들이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신 진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면한대요. 근데 이게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한 거는 법정 의무자, 법정 의무를 가름하는 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실무상. 이거를 내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증 책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매번 따라다니면서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는 거고, 매번 따라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한눈을 팔다가 타인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감독자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책임을 절하에 대한 판결, 입증 책임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고 감독자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시험을 보기 위한 수험생 입장이니까 예외적인 걸 원칙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상은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에 대한 만약에 질문 이게 시험 평가에 대한 약술로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쓰겠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인 게 예외적인 게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출제자가 정말 좋아하는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 대해서는 어떻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칙적인 거를 쓰면 되지만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이 난다. 제가 기억하는 게 생각이 난다. 실무상에 대한 게 최성환 강사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억이 났다. 덧붙여주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자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건 보겠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가 한 행위 감독자가 대신 책임을 지니까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면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 의무를 해태해야 됩니다. 소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이 발생을 하겠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로 좀 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에게 뭐 장난감, 뭐 좀 약간 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덧쳐서 다치게 한 경우에 감독자로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어린이집 보통 가면 한 6세까지 가죠. 이 어린 친구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독자가 입증을 할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무과실 책임에 가깝고 입증하기가 어렵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게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담 주체입니다. 뭐 제가 아까 친권자라고 얘기를 했죠. 부모입니다. 부모, 감독 의무자.
그리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후견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금치산자 후견인도 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법정 감독 의무자. 근데 뭐 후견인, 금치산자 후견인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법정 감독 의무자는 대표적으로 친권자다. 누구? 부모다. 이 정도는 조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 의무자에 가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분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 감독 의무자가 가름하면 그냥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더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 정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감독 의무자 가름한다고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특수법행위 책임의 두 번째 파트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